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은 참으로 평온했어요.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거실 마룻바닥을 따스하게 데우고 있었고, 저는 낡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내게 남겨준 이 서울의 아파트는 혼자 살기엔 조금 넓었지만 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 외로움을 덜어주곤 했지요. 한 코 한 코 털실이 얽히며 모양을 갖추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복잡했던 마음도 차분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막을 깨고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제 손을 멈추게 한 것은 발신 번호를 확인하니 예쁜 며느리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명절이나 생일에도 문자 한 통 보내는 일이 드물었던 아이입니다. 그런 애가 아무 날도 아닌 평일에 전화를 다 하다니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렀습니다. 받지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혹시 태백에 있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제 전화 받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윤미수의 목소리는 평소의 쌀쌀맞음은 온데간데 없이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하고 살가웠습니다. 제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걱정이 한가득 묻어나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모두 연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 애가 제게 보여줬던 모습은 이런 상냥함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래, 별일 없다. 너는 잘 지내고, 기태는 괜찮고,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무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들렸을까요? 윤미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한층 더 과장된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저희야 잘 지내죠.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요즘 기태 씨가 어머니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혼자 서울에 계셔서 적적하실 텐데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옆에서 듣는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라니까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제 아들 박기태는 어릴 적부터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아이였어요. 결혼 후에는 윤미수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만큼 아내에게 꽉 잡혀 살았지요. 그런 아들이 제 걱정을 했다니 속아 웃을 일이었습니다. 분명 윤미수, 저 아이가 옆에서 시켜서 하는 말이겠지요. 그래서요, 어머니. 저희가 상해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며칠 푹 쉬다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태백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기태 씨 얼굴도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다 가라는 말이 어찌나 부자연스럽게 들리던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하고 태백에 신혼집을 차린 후 저를 집으로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먼저 아들 얼굴 보러 가겠다고 하면 집이 좁다,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됐다, 별의별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바빴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호의를 베푼다니 그 저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 너희들 바쁜데 내가 가면 집만 되지. 아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짐이라니요, 당치도 않아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어머니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오실 때 편하시게 제가 택시도 미리 예약해 뒀어요.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거예요. 특별한 기사님으로요. 특별한 기사님이라는 말이 유독 귀에 거슬렸습니다. 왜 하필 택시일까요? 기차나 버스를 타면 될 것을. 제가 거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윤미수는 자기 할 말만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거절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전화해서 저를 괴롭힐 아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아들 얼굴이나 볼 겸 한번 가보마. 정말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토요일 오전에 기사님 보내드릴게요. 푹, 아주 푹 쉬셔야 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기 직전 며느리가 나지막이 속삭인 말이 있었습니다. 푹 쉬셔야 한다는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여운을 남기는 그 말이 제 귓가에 한참이나 맴돌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약속한 토요일 오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일반 택시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 고급스러운 외관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기사는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어딘가 낯빛이 어둡고 초조해 보였어요. 그는 제 가방을 받아 트렁크에 실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김복순 어르신 맞으시죠? 따님께서 예약해 주셨습니다. 며느리를 따님이라고 칭하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굳이 정정하지 않고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값비싼 방향제 냄새와 기사의 긴장감이 뒤섞여 답답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오르자 저는 백미러를 통해 슬쩍 기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사님, 운전하는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제가 무심코 던진 말에 기사의 어깨가 움찔하고 크게 떨렸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제 눈을 한번 마주치더니 이내 황급히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미수는 왜 이 사람을 보냈을까? 특별한 기사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차가 태백으로 접어드는 굽이진 산길에 들어서자 기사의 불안한 행동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속도를 냈다가 줄이기를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서툰 운전 때문에 차가 몇 번이나 크게 휘청거렸어요. 저는 손잡이를 꽉 잡으며 그의 어깨 너머로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길가에는 인적도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길의 끝에 아들 내외가 우시며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로 속삭였던 마지막 인사가 다시금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가시면 아주 정말 푹 쉬셔야 해요. 그것은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 혹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죠. 잠시 후 제게 닥칠 끔찍한 진실을, 그 깊고 어두운 시면을 제대로 마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아들네 집 방향이 아닌 더욱 깊고 외진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길은 우리 아들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요. 제 목소리에 실린 서늘함 때문이었을까요? 기사는 핸들을 쥔 채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차는 어느새 길 한가운데 위태롭게 멈춰 섰습니다. 주변은 온통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뿐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전한 고립의 공간이었습니다. 대답해요.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의 거듭된 추궁의 기사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핸들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기사는 쉰 목소리로 용서를 빌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고용한 것은 제 며느리 윤미수가 맞았습니다. 윤미수는 그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며 저를 이 인적 없는 산골짜기에 버리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다신 서울로 돌아올 생각 못하게 아주 깊은 곳에. 그렇게 말하면서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무리 돈이 탐나도 그렇지 사람 목숨을 가지고.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겨우 7살인데 골수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1년도 넘기기 힘들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요. 하루하루 말라가는 아이를 보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늘처럼 치솟은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요. 바로 그때 악마의 속삭임처럼 윤미수가 접근해 왔다는 겁니다. 따님, 아니 그 여자분이 그러더군요. 이 일만 해주면 딸아이 수술비는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요. 돈 앞에서 아픈 딸 앞에서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최진우 기사는 다시 한번 오열하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차 안에는 그의 절규와 저의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했지만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저를 이렇게 내다 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제 귀로 직접 확인하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저를 귀찮은 짐 덩어리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제가 사람으로 못할 짓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이 산길을 들어서면서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고 할머니를 다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후에 경찰에 가서 자수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후회에 제 마음속의 분노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어요. 단지 아픈 딸을 둔 무력한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결국 돈이었고 그 돈으로 사람을 멋대로 조종하려 한 제 며느리 윤미수야말로 진짜 악마였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굉음과 함께 밝은 불빛이 우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형 덤프트럭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몸체가 드러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요. 제가 소리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최진우 기사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끼익.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덤프트럭은 우리를 피할 생각조차 없는 듯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우리 차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창이 산산조각 나고 부서진 쇳조각들이 폭풍처럼 차 안을 휩쓸었어요.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로 힘없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뒤집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대굴대굴 차가 거친 비탈을 구를 때마다 제 몸은 사정없이 차체에 부딪혔습니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제 귓가에는 최진우 기사의 마지막 절규가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버리라고 했다. 그래, 모든 것은 그 아이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최진우 기사가 혹시라도 마음을 받고 모든 것을 실토할까봐 처음부터 우리 둘 다 처리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 트럭 운전사 역시 돈으로 매수한 또 다른 하수인이겠지요. 어둠 속으로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들의 얼굴도 죽은 남편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전부 되돌려주겠다. 그렇게 저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제 의식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힘겹게 눈을 뜨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왔어요.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팔다리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고 온몸 구석구석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옥 같았던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세상에,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제 아들 박기태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윤미수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인 양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어내리고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복수를 향한 냉철한 이성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나는 누구고? 저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상실. 이보다 더 좋은 방패는 없을 겁니다. 저들의 경계심을 풀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무기였죠.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아들 기태예요. 여긴 병원이고요. 어머니,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아주 큰 사고였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미수는 한술 더 떠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하셨다고요. 이렇게 깨어나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악어의 눈물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처럼 그저 멍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철저하게 기억을 잃은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의사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일 수 있다며 안정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진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의사의 말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윤미수는 매일같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고 아들은 틈만 나면 제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저를 감시하고 제 기억이 돌아오는지 떠보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윤미수가 과일을 깎아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제가 예약해드린 택시가 그런 끔찍한 사고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깎아놓은 사과를 받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택시? 내가 택시를 탔었니? 네, 어머니. 태백 저희 집에 오시려고요. 그런데 그만 운전하시던 기사 아저씨는 현장에서 돌아가셨대요. 졸음운전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윤미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최진우 기사가 죽었다고요?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구나. 아이고 어떻게 해.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 가족들한테는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합의금도 두둑하게 챙겨드렸어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최진우 기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어딘가에 그를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가 깨어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겠죠. 합의금을 줬다는 말도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기억을 되찾고 기사 가족을 찾아 나설 것에 대비한 거짓말일 겁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병실을 비운 틈을 타 저는 몰래 숨겨두었던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부자연스러웠지만 또박또박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저 조 실장입니다. 괜찮으신 겁니까?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보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조병철 실장. 그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적 평생을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충직한 비서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회사를 떠나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조 실장, 나예요. 목소리가 이래서 미안해요. 아직 몸이 성치 않아서. 아닙니다, 사모님.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병문안을 가려 해도 아드님 내외가 극구 막아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조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범죄예요.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조용히 그리고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택시기사의 고백, 덤프트럭의 고의적인 돌진, 그리고 며느리의 거짓말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조 실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소리에서 분노와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그래서 조 실장에게 부탁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 최진우라는 택시 기사를 찾아줘요. 나이는 40쯤 됐고 백혈병 앓는 딸이 하나 있어요. 며느리 말로는 죽었다지만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을 겁니다. 저들이 그를 어딘가 외진 곳에 숨겨놓고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를 찾아내서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사람을 풀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 금고를 열 준비를 해줘요. 남편이 남겨준 내 진짜 재산들. 이제 그것들을 움직일 때가 됐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상가 건물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들의 탐욕을 이용할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모든 것을 빼앗아 줄 거예요. 제 목소리에 서린 서늘한 분노를 조 실장도 느꼈을 겁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기억상실 환자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제 옆을 지키고 있는 저 가증스러운 것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지루한 연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기가 어디죠? 라고 물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지겹지도 않은지 매번 똑같은 설명을 되풀이하며 저를 안심시키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아들 부부에게 본격적으로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경제 뉴스를 물끄러미 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여보, 나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당신이 남겨준 돈도 이제 거의 다 써가는데. 저는 일부러 죽은 남편을 찾으며 넋두리를 했습니다. 제 말에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아들 부부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미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다 해결할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사는 것도 넉넉지 않은데 어떻게 신세를 지겠니?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 맞다. 그이가 나한테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지. 강서구에 있는 거. 그걸 팔면 병원비랑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제 입에서 상가 건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윤미수와 박기태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맹수의 그것과 같았어요. 상가요? 어머니, 그런 게 있었어요? 윤미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기태 역시 귀가 솔깃해진 듯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래, 아주 작은 상가야. 너희 아버지가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남겨준 건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구나. 기태야, 네가 좀 알아봐다오. 요즘 시세가 어떤지,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 네가 대신 좀 해줘야겠다. 네, 어머니.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으니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잘 알아봐 드릴게요. 아들은 마치 자기 일인 양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겨준 재산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 작은 상가 건물은 전체 자산의 조족지혈,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하지만 저들은 이제 제가 가진 돈이 그것뿐이라고 완전히 믿게 될 겁니다. 덫에 걸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상가 건물 매각에 열을 올렸습니다. 박기태는 하루가 멀다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다녔고 윤미수는 옆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야 한다며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제 병실에 앉아 자기들끼리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로요. 여보, 그 돈 받으면 우선 우리 빚부터 갚자.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당신 차부터 바꿔야지. 지금 타는 차는 너무 낡았어. 알았어. 그리고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도 하나 사. 그동안 우리 고생 많았잖아. 어머니 병수발 드느라.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직 팔리지도 않은 건물을 가지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라니. 저는 그들이 탐욕의 늪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에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찾았습니다. 조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최진우 기사 찾았군요. 어디에 있습니까? 괜찮은 건가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며느님께서 사람을 시켜 강원도에 있는 한 허름한 요양병원에 그를 옮겨두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병원 측에는 연고 없는 환자라고 둘러대고 고용한 간병인들이 24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살아있었어. 그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답니까? 그건 역시 알아봤습니다. 최진우 씨의 부인은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님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가 최진우 씨가 도박 빚으로 잠적했으며 자신들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딸의 친권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보육시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요? 아픈 아이를 볼모로 아버지의 입을 막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최진우 기사가 혹시라도 깨어나 모든 것을 경찰에 알리면 딸을 해치겠다는 무언의 협박인 셈이죠. 조 실장,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요. 우선 최진우 기사를 그곳에서 빼내야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병원 중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옮겨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딸아이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 아이를 다시 외할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가 건물이 곧 팔릴 겁니다. 매각 대금은 내 아들 박기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세요. 나는 돈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그 돈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곧 절망의 시작이 될 겁니다. 사모님의 깊은 뜻을 헤아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복수의 판은 짜졌고 배우들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가증스러운 것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어요. 며칠 후 상가 건물이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팔렸고 약속대로 거액의 현금이 아들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돈벼락이라도 맞은 듯 기뻐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멸의 서곡을 알리는 차갑고도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저는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운동을 핑계로 아들 부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도 몸은 예전처럼 쌩쌩해야지. 너희들한테 짐이 될 수는 없잖니. 제가 이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가 건물 매각 대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눈에는 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마지막 남은 돈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재활치료 시간, 저는 물리치료사에게 잠시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물리치료사는 조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우리 사람이었죠.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조 실장이 미리 알려준 대로 치료실 뒤편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후문에는 조 실장이 보낸 검은색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병원을 벗어나 최진우 기사가 옮겨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평화롭기만 했던 세상이 이제는 거대한 전쟁터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생각에 차가운 희열마저 느껴졌어요. 조 실장, 모든 건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네, 사모님. 최진우 씨는 어젯밤 저희 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며느님이 고용한 사람들은 아마 오늘 아침에야 환자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병원 CCTV 기록까지 모두 손을 써둔 터라 그저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잘했어요. 그 아이의 딸은요? 따님 역시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되시는 분과도 연락이 닿았고요. 법무팀에서 친권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조 실장의 빈틈없는 일 처리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남편이 평생을 믿고 곁에 둔 사람다웠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재활 전문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남편이 살아생전 후원하던 곳으로 병원장은 물론 모든 직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이라면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최진우 기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터였습니다. 조 실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1인 특실. 침대에는 최진우 기사가 링거를 꽂은 채 희미한 의식을 유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충격이 컸던지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눈동자가 놀라움과 혼란으로 커졌어요. 할머니. 목이 잔뜩 잠긴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그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몸은 좀 어떻습니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최진우 씨. 제 말에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는지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 소식은 들었을 겁니다. 걱정 말아요. 내 사람이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도 모두 준비해 놨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는 겨우겨우 말을 내뱉으며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과 고마움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죠. 최진우 씨, 나는 당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 딸 수술받고 건강하게 살게 해줄게요.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게 할 겁니다. 필요한 돈은 얼마가 들든 내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겠어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요. 제 제안에 최진우 씨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긴 자기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원수 같은 여자의 시어머니가 이런 제안을 하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고 생각할 것 없어요. 이건 거래입니다. 당신이 내게 진 빚은 당신 딸을 이용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증거. 그리고 내 사람이 되세요. 나를 배신한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한 내 복수의 가장 중요한 칼날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진우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깊은 고뇌에 빠진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윤미수를 향한 분노가 그의 눈을 밝히고 있었어요. 우선은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날의 증거를 찾아서 나에게 넘겨줘요. 분명 무언가 남겨뒀을 거라 믿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 말에 최진우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 안쪽의 비밀 공간에서 아주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여자와 통화했던 녹음 파일과 사고 직전까지의 블랙박스 음성 파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 뒀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 차에 있던 블랙박스는 아마 그들이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킨 겁니다. USB를 건네받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윤미수가 최진우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목소리, 그리고 사고 직전 덤프트럭이 고의로 돌진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 저는 USB를 손안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최진우 씨. 당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모든 것이 끝나면 웃는 얼굴로 따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 실장이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내 며느리 윤미수가 쌓아올린 허영의 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아주 처참하고 화려하게 말이죠.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윤미수, 그리고 박기태.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이 이제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잔인한 연극의 이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가 매각 대금이 통장에 들어온 이후 윤미수는 물 만난 고기처럼 사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매일같이 백화점 명품관을 드나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으로 휘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자신의 SNS에 보란 듯이 전시하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을 낙으로 삼았죠. 기억 잃은 시어머니 병수발 드느라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가증스러운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을 방패 삼아 온갖 효부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했고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파리의 최신 트렌드를 직송하는 명품 편집숍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조 실장의 조사 결과 짝퉁을 파는 사기 사이트였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만든 정교한 모조품들을 헐값에 들여와 마치 진품인 양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며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의 SNS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가짜로 휘감은 인생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가련했어요. 조 실장, 윤미수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모든 비리 자료를 긁어 모아주세요. 탈세 장부, 밀수 증거, 그리고 그동안 짝퉁을 구매했던 피해자들의 제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그녀에게 짝퉁을 공급하던 중국 쪽 업자들도 접촉해 주세요. 윤미수가 준 돈의 2배, 아니 3배를 줄 테니 우리 쪽 사람이 되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미 관련 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입니다. 중국 쪽 업자들과의 접촉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 실장의 일 처리는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윤미수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자료들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탈세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고 그녀가 운영하는 SNS 게시물 아래에는 배송이 너무 늦다, 제품 품질이 이상하다는 댓글들이 비밀 댓글로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 실장을 시켜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일일이 접촉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도 우리가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고 피해 보상까지 약속하자 앞다투어 윤미수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예물을 마련하기 위해 쌈짓돈을 모았던 신혼부부부터 딸에게 주는 첫 명품 선물이라며 큰맘 먹고 가방을 샀던 어머니까지 그 사연도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이제 무대를 마련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 실장을 통해 최근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 사기 폭로 전문 유튜버에게 접촉했습니다. 정의의 심판자를 자처하는 그는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팩트만으로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죠. 사모님, 유튜버 김 기자와 연결되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달라고 요청했으며 그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그에게 넘기세요.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인터뷰 영상까지 전부요.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어주세요. 윤미수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그녀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려 달라고요. 며칠 후 윤미수는 자신의 쇼핑몰 1주년 기념 파티를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을 대거 초청한 그야말로 허영의 절정을 보여주는 자리였죠. 파티의 주인공인 윤미수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채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박기태는 그런 아내의 옆에 서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성공이라도 거둔 양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티장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유튜버 김 기자의 얼굴이 나타난 것은 파티의 흥겨운 음악이 멈추고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화려함 뒤에 추악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미수드 파리의 대표 윤미수 씨의 실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김 기자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스크린에는 윤미수의 탈세 장부, 밀수 현장 사진, 그리고 그녀가 짝퉁을 판매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짝퉁을 공급했던 중국 업자와의 화상 인터뷰까지 생중계되었습니다. 업자는 유창한 한국말로 윤미수가 어떤 물건을 얼마에 주문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관을 속여 물건을 들여왔는지 상세하게 폭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은 파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과 배신감에 찬 눈으로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윤미수를 바라보았고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미수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기꾼을. 내 돈 내고 짝퉁을 산 거였어? 완전 인간 말종이네. 그 순간 호텔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국세청 조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미수 씨,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조사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은 그날 밤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허영을 만끽하던 그녀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텔레비전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며 절규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제 아들 박기태였습니다. 윤미수가 구속되고 언론이 연일 그녀의 사기 행각에 대해 대서특필하는 동안 아들 박기태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아내를 빼내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고 여론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누구도 선뜻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제 병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미수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만 선임하면.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기태야,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니? 상갑한 돈은 전부 너한테 있지 않니?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네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구나. 제 말에 박기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상갑한 돈의 대부분을 윤미수의 쇼핑몰에 투자했거나 그녀의 사치 비용으로 탕진한 후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돈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선임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아내의 몰락으로 정신이 없는 박기태에게 저는 두 번째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백에 있는 한 중견 건설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의 조사에 따르면 그 자리는 윤미수의 어머니, 즉 그의 장모가 회사 고위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 아들처럼 아끼는 사위를 위해 만들어준 낙하산 자리였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과분한 자리에 앉은 그는 그동안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값싼 자재를 쓰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왔습니다. 조 실장, 박기태 밑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그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떡고물을 받아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을 만한 인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를 우리 사람으로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물색해둔 인물이 있습니다. 박기태의 바로 밑에서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박대리라는 인물입니다. 박기태의 모든 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죠. 며칠 후 조 실장은 박대리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저는 재활 치료를 핑계로 다시 한번 병원을 빠져나와 조 실장이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박 대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박 대리라고 했나요? 내가 누군지 왜 당신을 보자고 했는지는 들었을 겁니다. 네, 들었습니다, 사모님. 나는 당신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은 것뿐입니다. 박기태 소장이 저지른 모든 비리의 증거를 나에게 넘겨주세요. 당신이 빼돌린 자재 목록, 부실 공사 현장을 찍은 사진, 그리고 비자금 장부까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요. 박 대리는 망설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당신이 증거를 넘겨주는 대가로 나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박기태가 당신에게 줬던 떡고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돈을 주겠어요. 그리고 당신 가족이 아무 문제 없이 해외로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썩어가는 배 안에서 박기태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지. 제 제안에 박 대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 대리는 조 실장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박기태의 모든 비리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가 넘겨준 자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설계도와는 전혀 다른 싸구려 철근을 사용한 현장 사진, 안전장비 구매 비용을 허위로 처리한 이중장부, 그리고 그 돈으로 그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까지. 그야말로 비리 종합 선물 세트였죠. 모든 증거가 확보된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 실장은 확보된 증거 자료를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유력 방송국의 탐사 보도팀과 건설사 본사 감사팀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방송국 뉴스를 통해 박기태의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마자 건설사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 부실 공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건설사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고 해당 공사 현장은 즉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기태는 본사 감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측은 그를 경찰에 고발했고 그는 아내가 있는 구치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직장, 그리고 모든 명예를 잃은 그는 경찰차에 올라타면서도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나오는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저 가증스러운 부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릴 동아줄은 바로 기억을 잃은 늙은 어머니인 저 하나뿐이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동아줄마저 제 손으로 직접 끊어버릴 참이었습니다. 결국 윤미수와 박기태는 막대한 액수의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물론 그 돈은 윤미수의 친정 부모가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 마련한 돈이었죠. 한때는 사돈댁이라며 굽신거리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원수 보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모든 것은 자기 자식들이 뿌린 씨앗인 것을. 세상에 나왔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구치소 안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윤미수의 짝퉁 쇼핑몰 피해자들은 단체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녀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박기태 역시 건설사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한때 살았던 태백의 아파트는 물론 차와 예물까지 전부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려했던 그들의 삶은 한편의 꿈처럼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악취나는 반지하 단칸방과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눅눅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인 양굴었던 그들이었지만 돈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그들의 관계는 볼품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윤미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명품 옷들은 전부 헐값에 처분되어 이제는 목이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뭐, 나 때문이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짝퉁 팔아서 돈 벌자고 한 게 누군데. 당신 욕심 때문에 내 인생까지 전부 망했어. 박기태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때 아버지 회사라도 물려받을 것처럼 거들먹거리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자의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뭐, 내 욕심. 웃기지 마. 당신은 뭐 달랐어?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비싼 차 굴리고 좋은 옷 입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그 노인네만 없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우리 어머니를 들먹이지 마. 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신단 말이야. 기억을 못 해? 천만에.
그 노인네 전부 연기하는 걸 거야. 그 상가 건물 판 돈, 우리가 다 날린 것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라고. 분명히 숨겨둔 재산이 더 있을 거야. 당신 아버지, 박 회장이 보통 사람이었어? 그렇게 쉽게 모든 걸 며느리인 나한테 넘겨줄 리가 없다고. 그들의 싸움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조 실장이 설치해둔 작은 도청 장치를 통해 저는 그들의 비참한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는 짐승 같은 모습을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 바로 저에게 다시 매달리기로 결심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과는 몰라보게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그들은 제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기태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윤미수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기태 씨를 망치고 어머니 마음에도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벌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연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순진하고 마음 약한 노인 행세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기태야, 미수야. 일단 일어나서 이야기하렴. 바닥이 차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낡은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내어주었죠. 그들은 차를 마실 생각도 않고 그저 제 눈치만 살피며 훌쩍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나는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아서. 너희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제 말에 윤미수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저희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기태 씨도 회사에서 잘리고요.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그래서 상가 판 돈은 다 어쩌고? 제가 순진한 질문을 던지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기태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어머니, 제가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전부 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기가 막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아주는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부. 그 큰 돈을 전부 다? 아이고 맙소사. 그럼 이제 정말 큰일이구나. 나도 이제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좋으냐.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실망과 절망의 빛이 역력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로 가진 것이 없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며 순간적으로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아, 머리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뜨며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너희 아버지 그래.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신신당부를 했었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강원도 깊은 산속에 우리 가족이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묻어두었다고. 땅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기태가 제 어깨를 흔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땅 문서 아주 비싼 땅이라고 했어. 서울에 있는 우리 아파트 몇 채는 살 수 있는 그걸 오래된 금고에 넣어뒀다고. 그 금고는 너희 아버지 서재에. 거기까지 말한 저는 마치 모든 기력을 다 쓴 사람처럼 소파에 쓰러지듯 기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고의 충격으로 잃었던 기억의 조각을 잠시 떠올린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어서 그 동아줄을 잡아라. 그 끝이 지옥으로 향하는 썩은 밧줄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제 아파트를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억을 잃은 늙은 어미를 돌본다는 효심 가득한 핑계를 댔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제가 말했던 오래된 금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잠시 조는 척 눈을 감고 있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특히 죽은 남편의 서재는 거의 매일같이 들쑤셔 놓았어요. 책을 전부 꺼내보기도 하고 벽을 두드려보며 비밀 공간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모습은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굶주린 하이에나 같았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가끔씩 기억이 나는 듯 헛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금고 그래, 아주 튼튼한 쇠로 만든 금고였지. 너희 아버지가 독일에서 직접 주문한 거라고. 제 흰닌트에 그들의 눈은 더욱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마침내 남편의 서재, 낡은 책상 밑 깊숙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소형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단단한 독일제 금고였죠. 물론 그 금고는 조 실장이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금고를 발견한 두 사람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이 안에 든 땅 문서만 손에 넣으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처럼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는 듯 했어요. 하지만 금고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도구를 동원해 금고를 열려고 애썼지만 튼튼한 독일제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열지? 열쇠 수리공을 부를 수도 없고. 부수자, 망치 가져와. 어떻게든 부숴서 열어야 해. 그들은 결국 망치와 정을 이용해 금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검진을 핑계로 집을 비운 사이 제 집에서는 한밤중에 쇠를 두들기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금고를 열기 위해 이웃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찌그러진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박기태와 윤미수는 서로를 마주보며 감격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백억 원짜리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아주 작은 USB 메모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뭐야? 윤미수의 목소리가 허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기태 역시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땅 문서는 어디 있고 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혹시 이 안에 땅 문서 파일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 아버님은 첨단 기술 같은 거에 관심 많으셨잖아. 윤미수의 말에 박기태는 일말의 희망을 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챙겨온 낡은 노트북에 서둘러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선물이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박기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목소리 같은 익숙한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깊은 산속에 쥐도 새도 모르게 버리고 와요. 다신 서울로 돌아올 생각 못하게. 이 일만 해주면
내가 약속한 돈은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돈까지 챙겨줄게요. 그것은 바로 윤미수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진우 기사에게 범행을 지시하던 그날의 통화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명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윤미수와 박기태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윤미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통화 내용에 이어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 기사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 목소리, 제가 놀라서 소리치는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세상을 뒤흔들었던 덤프트럭의 충돌음과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소음까지. 모든 진실이 담긴 그날의 기록이 좁은 아파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제 기억 상실은 모두 연기였으며 이 모든 것이 저를 해치려 했던 그들을 향한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는 사실을요. 함정이었어 처음부터 전부다. 박기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순간 아파트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병약한 노인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눈빛의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조 실장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함께였죠.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너희들을 위한 지옥의 막이 올랐을 뿐이지. 제 말에 윤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고 박기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그들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미수 씨, 당신을 특수존속상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기태 씨, 당신은 범행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윤미수는 발악하듯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말에 저는 끌려가는 그녀의 앞에 다가가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낭떠러지 아래 차갑고 어두운 흙 속에서 죽어가던 내 심정을 너는 평생 감옥에서 곱씹게 될 거다. 그 낭떠러지는 바로 너희가 스스로 판 무덤이었으니까. 제 마지막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드디어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사람을 사서 끔찍한 일을 꾸몄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제가 증인으로 출석한 날,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윤미수와 박기태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최진우 기사가 넘겨준 USB 속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윤미수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에 가담하고 방조한 박기태에게는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봉이 3번 울려 퍼지는 순간 윤미수는 법정이 떠나가라 절규했고 박기태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에 동정심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진우 기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딸 최수빈 양은 제가 지원한 골수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이제는 병원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빈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해맑게 웃으며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그 작고 따뜻한 아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복수였지만 어느새 이 아이는 제 삶의 또 다른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진우 씨는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개 드세요, 최진우 씨. 당신은 내게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지요. 당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차가운 산속에서 억울하게 죽었을 테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빚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수빈이 옆에서 좋은 아빠로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저는 그에게 약속했던 돈이 든 통장과 함께 수빈이의 학교 근처에 얻어둔 작은 국수 가게의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작지만 정직한 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이 가게에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닮은 국수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내게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막대한 유산을 더 이상 금고 속에 잠재워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돈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제 이름을 따 복순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최수빈 양처럼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소아암 환자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죠. 처음에는 혼자 시작한 작은 일이었지만 제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조 실장은 평생의 경험을 살려 재단의 든든한 살림꾼이 되어 주었고, 최진우 씨는 주말마다 가게 문을 닫고 재단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문득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났던 태백의 그 낭떠러지 길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하는 조 실장에게 저는 아픈 기억을 지우러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백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평화로운 가을 풍경이 스쳤고 마침내 도착한 사고 현장은 과거에 끔찍했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새로 세워진 하얀 가드레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가드레일에 기댄 채 낭떠러지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전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 지옥의 문턱에서 저를 다시 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복수심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구원한 것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을 위해 악마와 거래했지만 마지막 순간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한 아버지, 최진우 씨의 용기였습니다. 그의 작은 양심의 불씨가 저를 살렸고 그 덕분에 시작된 복수의 과정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인간에 대한 희망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한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복수는 제 삶의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아들을 잃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들을 얻었고 남편이 남긴 돈이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살아 숨쉬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죠. 그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 안에 남은 마지막 분노의 앙금까지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돌아가실까요?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조 실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돌아갑시다. 서울로.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지만 저의 새로운 인생은 바로 이곳,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백의 낭떠러지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복순 희망재단은 저의 남은 인생 그 자체가 되었고 하루하루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최진우 씨는 이제 재단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그의 딸 수빈이는 제 친손녀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사 할머니라 불렀고, 저는 그저 이 작은 행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온전한 평화 속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나 봅니다. 제 앞에 새로운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초겨울의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한 초라한 행색의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낡고 해진 옷에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는 여인이었죠. 저 이사장님이 김복순 여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제 딱한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노파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만 자식이 몹쓸 병에 걸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재단에서 잠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며 숙식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 사모님, 잠시만요. 제 뒤에 서 있던 조 실장이 조용히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노파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조 실장은 평생을 제 남편 곁에서 온갖 인간 군상을 봐온 사람입니다. 그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신분증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조 실장의 차가운 물음에 노파는 더욱 서럽게 울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박영자라는 이름과 흐릿한 사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됐습니다. 저희 재단은 자원봉사자 한 분을 받더라도 절차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조 실장은 단호하게 노파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을 저렇게 매정하게 내치는 것은 재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실장, 너무 그러지 말아요. 딱해 보이시는데 우선 며칠만이라도 저희가 돌봐드립시다. 저 연세에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제 고집에 조 실장은 마지못해 한숨을 쉬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박영자라는 이름의 노파는 재단의 작은 숙소에 머물며 청소와 주방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에게는 늘 허리를 굽히며 고마움을 표했고 제게는 매일같이 구세주를 만난 듯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재단 사람들은 물론 저 역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 실장의 경고도 그저 늙은이의 노파심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뱀은 언제나 가장 따뜻한 곳에 따리를 트는 법입니다. 그 노파, 박영자의 진짜 정체는 바로 윤미수의 어머니, 백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구속된 후 모든 재산을 잃고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을 저에게 돌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신분을 위조하고 일부러 비참한 행색을 꾸며 제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백진이의 첫 번째 목표는 재단의 내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쉬는 시간마다 다른 봉사자들 틈에 끼어앉아 교묘하게 저에 대한 험담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듣자 하니 아들하고 며느리 재산을 몽땅 뺏어서 이 재단을 차렸다면서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친자식을.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써요.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이사장님이 대단하다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 저렇게 큰일을 하시지 않겠어? 근데 가끔 보면 좀 무섭긴 해. 웃고 계시는데도 눈은 웃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녀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젖은 옷에 물기가 스며들듯 조용하지만 빠르게 재단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제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느새 의심과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백진이는 마침내 가장 잔인하고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 바로 수빈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수빈이와 친해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일같이 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빈이는 그런 그녀를 영자 할머니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백진이는 재단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수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빈이 할머니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 좋아요. 옛날에 아주 무서운 마녀가 살았대. 그 마녀는 착한 사람들한테는 천사처럼 상냥하게 대해주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가둬버리는 아주 못된 마녀였지. 백진이는 동화인 척 교묘하게 저를 마녀에 빗대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수빈이의 얼굴에서는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녀한테는 아주 예쁜 공주님이 하나 있었는데 마녀가 그 공주님을 너무너무 미워했대. 그래서 늑대를 시켜서 공주님을 깊은 숲속에 버리고 오라고 시켰지. 우리 수빈이는 그 공주님이 누군지 아니? 백진이는 수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그 공주님 이름이 바로 윤미술에. 그리고 그 못된 마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최진우 씨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백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수빈이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당신,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아이고, 최 선생. 왜 이래요? 나는 그냥 우리 수빈이한테 옛날 이야기. 닥쳐. 당신이 누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윤미수 엄마 맞지? 최진우 씨의 일갈에 백진이의 얼굴이 시퍼렇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란을 듣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내 아이를 상대로 저런 끔찍한 짓을 벌였다는 사실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대체. 제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백진이는 더 이상 착한 노파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이제 알았나, 김복순? 그래, 나 윤미수 엄마다. 네가 내 딸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나도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처참하게 부숴줄 거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녀는 제게 저주를 퍼붓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재단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수빈이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옥의 악귀가 제 자비심을 먹고 자라나 이제 제 심장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백진이가 정체를 드러내고 사라진 후 재단은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뒤숭숭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동안 백진이가 퍼뜨렸던 악의적인 소문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재단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받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 먼저였고 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조 실장, 최진우 씨.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백진이 그 여자가 어떤 수법으로 나올지 모르니 재단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모든 출입자를 철저하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언론 동향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분명히 언론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 한 종편 방송국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복순 희망재단의 실체를 파헤친다는 자극적인 예고편이 흘러나왔습니다. 예고편 영상에는 백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제 딸은 희생양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저 악독한 시어머니 김복순이 꾸민 짓입니다. 제 딸의 재산을 빼앗아 천사 행세를 하고 있는 저 여자의 위선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인터넷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백진희의 거짓 눈물에 동정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저는 순식간에 자식을 잡아먹은 비정한 어미, 위선적인 자선사업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재단의 후원은 모두 끊겼고 사무실 앞에는 매일같이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조 실장은 굳은 얼굴로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저는 창밖을 가득 메운 성난 군중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저 사람들 손에 들린 피켓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군요. 방송국에 연락하세요. 저 프로그램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했지요? 저도 그 자리에 나가겠다고 전해요. 사모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셔나 마찬가지입니다. 조 실장과 최진우 씨가 극구 저를 말렸지만 제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함정인 줄 압니다. 하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 혼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최진우 씨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진우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방송 당일,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백진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인 양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는 예상대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순 이사장님, 정말 며느님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재단을 설립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백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열하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진실이요? 진실은 저 여자가 제 딸을 감옥에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뿐인 제 딸. 그 아이가 지금 차가운 감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백진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방청석을 향해 동정을 호소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와 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백진이와 방송국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뒤편에서 한 여자의 절규가 터져 나오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던 미혼모 미니 씨였습니다. 얼마 전 그녀의 아이가 급성 심근염으로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저희 재단에서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터였습니다. 미니 씨는 울면서 백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저희 형편이 어렵고 돈이 급해도 제 아들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인데 어찌 그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백진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니 씨는 울먹이며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와 돈 봉투를 꺼내 제작진에게 건넸습니다. 이틀 전에 이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이 돈을 주면서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 김복순 이사장님이 자기 아이 치료비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했다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아이 치료비는 물론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요.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미니 씨의 충격적인 고백에 스튜디오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백진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제작진이 건네받은 녹음기를 재생하자 스튜디오 안에는 백진희가 미니 씨에게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추악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김복순 그 여자가 네 아픈 아들 목숨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울면서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알았어? 이 모든 것은 제가 최진우 씨에게 부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백진희가 분명 재단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진우 씨에게 부탁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니 씨를 남몰래 보호하고 지켜보게 했던 겁니다. 제 예상대로 백진희는 미니 씨에게 접근했고 최진우 씨는 그 모든 과정을 미니 씨의 동의 하에 녹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건 모함이야. 내가 안 그랬어. 백진희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거짓 눈물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은 백진희를 향해 악마다, 천벌을 받을 년 이라며 고성을 질렀고 기자들은 일제히 그녀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당황한 방송사 측은 황급히 광고 화면으로 전환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은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된 후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김복순 저 여자가 돈으로 저것들을 매수한 거라고. 백진희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스튜디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무력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명예훼손, 무고, 증거 조작 및 위증 교사 혐의. 그녀는 이제 2번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쇠고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저는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미니 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사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재단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네 아들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거다.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 그만 울고 아들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더 씩씩하게, 더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제 말에 미니 씨는 더 큰 소리로 오열했고 그 울음 속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백진희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녀처럼 똑같이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망가뜨리려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리하여 그녀의 악의가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완전한 복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복순 희망 재단에 대한 오해는 모두 풀렸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후원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복수극에 열광하는 대신 제가 보여준 용서와 자비에 더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제 삶에는 더 이상 거센 폭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재단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따뜻한 격려로 바뀌었고 끊겼던 후원의 손길은 이전보다 더 큰 강물이 되어 밀려들어왔습니다. 최진우 씨의 작은 국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이름난 명물이자 온기 넘치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곳에 들러 구수한 멸치 국수 한 그릇을 비우며
세상 사는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재단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국수를 먹으며 그 그림들을 보고 웃음 짓곤 했죠. 수줍음 많던 수빈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다며 제 품에 와락 안겨 자랑을 늘어놓는 명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때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조 실장은 여전히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깐깐한 재단 살림꾼을 자처하면서도 제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는 날에는 온종일 제 뒤를 쫓아다니며 사모님, 제발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호들갑을 떨었지요. 핏줄로 이어진 인연은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 깊은 상처 위로 마음으로 이어진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이 새살처럼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르던 제 손은 이제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파괴하고 응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 하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임을 저는 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재단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기엔 조금 힘이 붙였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이제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피워내는 걸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남편이 진정으로 원했던 유산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은 모두 정리했지만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만은 차마 버리지 못했지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나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구려. 바로 그때 수빈이가 달려와 제 휠체어를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저희랑 같이 놀아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저는 앨범을 덮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